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뒤집고 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 처분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전교조는 환영했지만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정부와 협상하기 위한 단일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정부와의 협상 전망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부산을 강타한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초고층 건물의 외벽과 유리창이 무더기로 파손됐습니다. 60대 여성이 베란다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다 깨진 유리에 찔려서 숨졌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면서 어제 하루 제주도 한라산 남벽엔 10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강원도 양양에선 시간당 125mm의 장대비가 쏟아져 물난리가 났습니다. 국회 일부가 코로나 때문에 또 폐쇄됐습니다. 국회 본관 2층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국회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170조 원을 투자합니다. 20조 원 규모의 뉴딜 펀드도 조성하는데 정부가 사실상 원금 보장을 내걸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밤새 전 국민을 긴장하게 했던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오늘 새벽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태풍의 경로를 따라서 특히 제주, 부산, 강원 지역의 강풍과 폭우 피해가 컸습니다. 곳곳이 깨지고 침수되면서 22명이 이재민이 됐습니다. 또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면서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가 7년 만에 다시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먼저 이은우 기자입니다.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직후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만세를 외칩니다. 전교조 만세! 대법원은 전교조에게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아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 노조 통보를 한 지 7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당시 전교조 노조원 중에는 9명의 해직 교사가 있었는데 고용부는 이런 전교조의 조치가 현직 교원만 노조원이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전교조는 바로 법외 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전교조는 1, 2심 재판에 잇따라졌지만 오늘 대법원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노동 3건을 제한하는 법외 노조 통보가 관련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에 따라 이뤄진 것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외 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교조는 지난 1989년 교육민주화를 표방하며 설립됐고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1999년에 합법화됐습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폭력과 사법농단의 역사를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용부도 빠른 시간 내에 법외 노조 통보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우입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열렸던 1, 2심 판결에서는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통보한 게 문제없다고 했죠.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대법원은 전교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업 현장 전반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전교조가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면 그동안 끊겼던 교육당국의 지원금을 다시 받게 되고 교육청과 단체 교섭할 권한도 되찾게 됩니다. 전교조의 영향력이 교육 현장에서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과 우려가 나옵니다. 전교조의 지나친 정치성, 또 편향성에 대한 어떤 비판과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서 차후에는 오로지 학교 살리기와 학생 교육을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는 친노동적 흐름이 거세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친노동계적인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는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합법화되면서 이미 해고됐는데 노조원 자격으로 임단협 등에 참여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미 지난 6월 해직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없앤 이른바 노조 3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이 정부의 이런 행보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정부의 의료 4대 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하나의 합의안을 만들어 국회 또 정부와 대화에 나섭니다. 좀처럼 접점이 좁혀지지 않았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까요? 이다혜 기자입니다. 의사단체들의 단일 협의체 범의료계 투쟁위원회 회의가 끝난 건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섭니다. 정부, 국회와 협상하기 위한 의료계의 단일 합의안을 마련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없는데 정부와 공식적인 협상이 최소 1회는 있을 겁니다. 회의는 예정된 1시간보다 30분 더 이어졌는데요. 젊은 의사 비대위가 제시한 요구안을 바탕으로 협상안이 마련됐고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앞서 전공의와 전문의, 의대생으로 구성된 젊은 의사 비대위는 4대 의료 정책을 원점 재논의한다고 정부가 서면 약속하면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국회가 여야 특위를 구성해 원점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중재에 나서자 정부도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한발 물러났습니다. 이번 파업의 주축인 젊은 의사 비대위 역시 파업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협상안 마련에 고심해왔습니다. 젊은 의사 비대위가 전국 전임의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설문조사에 따르면 파업 중단 시점은 언제가 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원점 재논의를 서면 약속했을 때라는 대답이 70%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일부만 원점 재논의 하더라도 중단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도 27%를 차지했습니다. 또 4대 정책 중 가장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공의대 설립이 65.4%로 가장 높았고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20.6%, 의대 정원 확대가 12.1%로 조사됐습니다. 전공의와 전임의 집단휴진이 14일째 이어진 데다 오는 7일 전국 의사 3차 총파업이 예정된 만큼 이번 주 안으로 양측의 적극적인 대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간호사들을 격려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편가르기 논란이 뜨겁습니다. 격려 차원이었다. 청와대는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하루 종일 공방이 오갔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SNS 글 논란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 부분과 올해 폭염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고 고생한 의료진을 언급하며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고 언급한 게 특히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청개구리 대통령도 아니신데 왜 그렇게 마른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갈라치기라는 낯선 단어는 이 정부 들어 가장 흔한 유행어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엄호에 나섰습니다. 메시지 액면 그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간호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고민정 의원은 편가르기라고 떠들썩하다며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며 놀랐다고 적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편가르기가 돼서 당황스럽다며 고생한 간호사들을 순수하게 격려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해당 SNS 글에는 하루 만에 3만 7천 건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승세를 타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한 주 만에 다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그렇다면 파업의 중심인 젊은 의사들 과연 어떤 생각일까요? 저희가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박지원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네, 안녕하세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지원입니다. 예. 네, 오늘 괜찮습니다. 네, 회의에서 의료계 내부 단일안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완성된 단일 합의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불합리했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그 협상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예. 이게 완성되는 대로 합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견은 모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시점은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빠른 시일은 언제로 보시는지, 일단 7일에도 휴진할 것인지 궁금한데요. 저희는 처음에 파업을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법안이 발의된 2가지 안건에 대해서 언제 정책 처리가 가능하다면 단체로 중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일 전에도 대화해서 그 합의안이 나온다면 다시 진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이 총 4개거든요. 의사들이 보는 가장 문제가 되는 정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 4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문제가 없는 것이 없지만 그중에 말씀드렸던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은 장관님께서 국회에 나와 말씀하셨듯 의료계와 단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었던 만큼 절차상에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한방 청각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에게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절차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지역에 의사가 부족하고 이제 박 위원장님도 외과 전공이시니까 아시겠지만 현장에 어려움도 많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지역 의료 격차를 해결해야 하고 기피과에 대한 불균형 문제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정원 확대나 지역 의사대로 전혀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의료의 지역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고 전체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온다는 것은 학계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미 다른 세계,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 지역 의료 문제는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도 될 건 아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학계와 심도 있는 논의와 공청회, 그리고 공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 저희가 마지막 멘트 그렇게 들었는데 그 신중한 절차가 필요하다면 지금 말고 코로나19가 안정화되고 논의하면 안 되나 이런 여론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국민청원도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습니까? 저희도 이 과정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해진 상황에서는 이것들을 좀 중단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진행하자는 말을 이전부터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에 이렇게 이슈화가 되고 단체 행동을 하고 파업을 하면서 길거리에 나와서 국민적 관심을 갖기 전에는 그러한 얘기는 다 무시당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리고 그런 절차를 약속하신다면 저희는 그거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의사들이 떠난 현장 지키는 간호사들을 존경한다는 글을 올렸거든요. 혹시 당연히 이 글을 보셨을 테고요. 심경이 어떠셨습니까? 청와대의 깊은 뜻은 글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 여러분들도 어떤 의도인지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젊은 의사들도 코로나뿐 아니라 평소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 선생님들과 환상의 한 팀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 팀에는 비단 간호사 선생님들뿐 아니라 많은 의료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이 서로 깊이 감사하고 있고 서로 한 팀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95명, 17일 만에 100명대로 돌아왔습니다. 거리 두기가 그래도 효과를 본 거겠죠.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이걸 계속할지 말지가 내일 결정됩니다. 이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작된 지 18일째.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 400명대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상한 일주일의 기간보다는 늦었지만 거리두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이동량도 거리두기 직전보다 25% 줄었습니다. 확산을 차단하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은 강화된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일주일이 되는 이번 주말부터 더 강력한 차단 효과가 나타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 증가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하루 새 31명이나 늘어 154명이 됐습니다.
우리 방역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려면 하루 확진자가 평균 100명 안팎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통제 관리 가능하고 또 즉각적인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를 100건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내일 2.5단계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또 5월의 황금 연휴와 8월 휴가철을 지난 뒤 유행이 시작됐던 만큼 추석 때 재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국민의힘 당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일부 시설이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자택으로 돌아갔는데 특히 자가격리 해제되고 사흘밖에 안 된 이낙연 대표가 또다시 접촉자가 됐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국회 출입기자에 이어 이번엔 국민의힘 소속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에 근무하는 당직자입니다. 확진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는 즉각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부분 폐쇄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달 27일 폐쇄됐다 문을 연 지 나흘 만입니다. 오후 4시부터 방역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추후에 이제 국회 운영이나 추가적인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더 논의를 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회 일정도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과 접촉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택 대기에 들어가면서 예정됐던 일정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민주당도 오후에 예정됐던 정기국회 지원단 현판식 일정 등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격리 해제 사흘 만에 또다시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정책위 의장과 그제 접촉했는데 당시 주먹 인사를 나눴습니다. 또 오늘 오전엔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 참석회의에 배석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도 가졌습니다. 청와대는 오찬이 열린 상춘제는 워낙 넓고 이격거리도 충분히 확보해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황. 검사 결과에 따라 정기국회 일정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충남 청양에 있는 김치 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9명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김치 50톤을 폐기하기로 했는데 음식물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을까요? 김태영 기자입니다. 편의점용 꼬마김치와 가정용 포기김치 등을 생산하는 공장. 문이 닫혀 있고 역학조사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오면서 폐쇄된 겁니다. 역학조사팀이 와서 검사를 해야 된다니까 저희들도 한 3회째 지금 두세 명이 지금 나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어제 20대 네팔인 직원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접촉자 130여 명에 대한 진단 검사에서 18명이 추가로 양성이 나왔습니다. 김치 제조 과정에선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만큼 탈의실이나 휴게실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상당수가 인근 시군에 거주하며 공장에 출퇴근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확진자를 통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로 퍼지는 N차 감염 우려 때문인데 실제 확진자 중 한 명의 남편이 보령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이 공장에서 생산해 보관하고 유통 중인 김치 50톤을 모두 폐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첫 확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증상을 보였는데 이로부터 이틀 전인 28일부터 어제까지 만든 제품이 대상입니다. 공장에 보관 중인 10톤은 물론 대전과 제주 등으로 유통된 40톤도 전량 회수해 폐기할 방침입니다. 방역당국은 유통된 김치를 통한 전염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질병관리센터 또 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 등을 통해서 음식물을 통한 감염 사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고 또 사례가 없음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 음식물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일부 사례 역시 전염력이 없는 죽은 바이러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최근 한 골프장에서 대표와 캐디 3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골프 즐기는 분들 불안감이 커서일까요? 골프장을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 돌고 있는데 사실인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자가격리 중에 라운딩을 나온 확진자가 있다는 글입니다. 부인과 함께 자가격리 중이던 남성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라운딩 도중 부인이 확진됐다는 연락이 왔고 같이 골프 치던 사람들이 뒤늦게 알게 돼 크게 싸웠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 골프장 폐쇄됐다는데 사실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런 사례는 없어요. 자가격리를 입안해서 그렇게 라운딩을 했다는 건 저희는 지금 처음 듣는 소리예요. 해당 골프장도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골프장이라며 골프장 20여 개 이름과 확진자 방문 일자가 적힌 명단도 돌고 있는데요. 사실일까요? 팩트맨 확인 결과 이 중 상당수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 맞았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골프장 방문일과 확진된 날이 떨어져 있어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겁니다. 확진자 다녀가신 거는 8월 12일이고요. 생산자로 받은 게 21일이에요. 심지어 확진자가 2달 전에 다녀갔는데 목록에 포함된 곳도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골프장 방문 당분간 자제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허위 정보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지난 2월에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 지역 교회에서 확진자 2명의 동선이 겹친다며 불륜관계라는 가짜뉴스 나돌았는데요. 당사자들은 큰 고통을 받았다고 토로했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코로나 방역에도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태풍 마이삭 피해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운대 마린시티 쪽 초고층 빌딩은 악몽 같은 밤이었습니다. 건물 틈새를 지나서 사나워진 바람이 유리창을 때리고 타일도 뜯어버렸습니다. 먼저 장하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부산 해운대의 101층짜리 초고층 건물입니다. 일부 층의 유리창이 깨지고 군데군데 외벽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테라스 바닥 타일은 떨어져 나가 허옇게 속을 드러냈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던 2년 전 태풍 콩레이가 왔을 때도 강풍을 견디지 못해 창문 천여장이 깨지는 사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부산 해운대의 또 다른 53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면 유리창이 줄지어 깨져 집안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초고층 빌딩에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고층 빌딩은 진도 6, 7의 지진과 초속 40m 이상의 강풍에도 견디게 설계됐는데 꼭대기는 좌우로 50cm 가까이 흔들리며 무너지지 않고 골격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유리창과 타일 등 외벽 부착물이 깨지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닷가 초고층 빌딩은 바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어떤 틈새, 그 미세한 틈새로 센 바람이 들어가면 한꺼번에 쭉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가끔가다 발생을 합니다. 고층 건물이 밀집한 곳에서 부는 이른바 빌딩풍도 영향을 줍니다. 고층 건물 하나 또 지으면은 더 높은 수준의 빌딩풍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불규칙한 공기의 흐름에 의해서 창문이 이제 깨지는 거죠.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향해 오는 만큼 초고층 빌딩 주변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태풍의 위력은 큰 바위까지 부산 해변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200개가 넘는 컨테이너 박스도 무너졌습니다. 영남 쪽 피해 상황을 계속해서 이지훈 기자가 전합니다. 백사장 한켠을 돌덩이들이 점령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과 파도에 휩쓸려 온 것들입니다. 이렇게 주먹만한 작은 돌멩이부터 제가 들어 올리기도 힘든 크고 무거운 바위까지 크기도 다양합니다. 글쎄요, 이게 아마 바다에서 있던 돌이 밀려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냥 모래입니다. 돌멩이는 해안은 없고요. 돌멩이 외에도 잡동사니가 뒤덮여 백사장은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수거에 나섰지만 언제 끝낼 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바다다 보니까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 상황이 오면 저희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해서 한 40포대 정도 옮긴 것 같아요.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고 밑에 깔린 철제 펜스는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부산항에 쌓아뒀던 컨테이너 박스 200여 개가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빈 컨테이너들이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부산항 화물 반출입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60대 여성이 강풍에 깨진 유리창 파편에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바람에 창문이 깨지는 걸 막기 위해 테이프를 붙이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수족관 속 물고기들이 허연 배를 드러냈습니다. 폭풍 해일로 바닷물이 시장을 덮치면서 일대에 정전이 난 겁니다. 원래는 더더욱이 심각하게 집이 다 완파가 되고 안에 수족관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거의 다 90% 이상 다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태풍으로 29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고 고리 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4기도 멈춰섰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전력 개통 이상으로 원자로가 비상 정지됐다며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비도 쏟아졌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는 시간당 125mm 비가 쏟아져 물난리가 났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물에 잠긴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오도 가도 못하고 서 있습니다. 버스만 조심스럽게 물살을 가르며 거북이 주행을 합니다. 밤새 물에 잠겨있던 차량을 견인차로 겨우 건져냅니다. 물이 많아지면서 잠기더니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은 급하게 몸만 빠져나갔죠. 시간당 12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한 겁니다. 지난 1998년 강화도에서 관측됐던 기록보다 많은 비가 쏟아진 겁니다. 빛낯이 굵으니까 그게 때리는 게 따끔따끔 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무서운 비는 처음 봤어요. 도로가 유실되면서 차량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는데요. 양양군이 중장비까지 동원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워낙 피해가 심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평창 진부면에서는 다리가 끊겨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해안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철제 가드레일은 엿가락처럼 휘었고 도로 한쪽은 아예 주저앉았습니다. 너울성 파도가 항구를 덮치면서 정박한 선박들이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강원 소방에 접수된 피해 건수는 346건, 지난달 초 장마폭우 피해보다 70건 이상 많았습니다. 채널A 뉴스 강정모입니다.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센 태풍이 지나가자마자 더 센 태풍이 올라옵니다. 이번엔 한반도 가운데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마이삭은 어제 하루에만 제주 지역에 최대 1004mm의 기록적인 비를 뿌렸습니다. 최대 풍속은 초속 49m, 시속으론 177km에 달했습니다. 이보다 더 강한 태풍이 다가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의 모습입니다. 오후 3시 현재 괌 북서쪽 약 11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2km로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간 세기인 하이선은 일본 남동쪽 해상을 지나 오는 7일 새벽 강한 세기로 몸집을 키워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중국 하얼빈 방향으로 한반도를 그대로 관통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비와 마이삭 때보다 더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이선은 앞선 두 태풍보다 더 오래 열대 바다를 지나옵니다. 특히 괌 북쪽의 고수온 해역을 지나면서 두 태풍보다 세력을 더 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에 많은 열량을 갖다 공급해주는 해역을 지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풍이 가장 강한 최성기를 놓고 봐도 하이선의 중심 기압은 920헥토파스칼, 935헥토파스칼에 머물렀던 마이삭보다 낮습니다. 기압이 낮을수록 태풍의 세기는 커집니다. 상륙 시점의 예상 최대 풍속은 초속 40m, 시속으론 144km로 기차가 탈선할 정도. 하이선은 한반도에 상륙한 뒤에도 강풍 반경이 400km에 달해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연장 논란이 뜨겁습니다. 과거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한테 전화를 했었다는 증언 이미 보도해드렸죠. 정치권은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여당은 추정뿐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특임 검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연장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보좌관이 개입을 해서 연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그 압력을 행사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권력형의 군복무의 어떤 일탈.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은 정식 병가를 받았느냐가 사안의 본질이라며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여주는 게 효과적일 텐데 왜 말만 되풀이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검찰 고발 8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추 장관을 압박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추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며 특임 검사를 임명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 엄호에 나섰습니다. 이 추정, 의심, 의혹 이런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해서 지금 의혹 제기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SNS에 휴가를 승인한 지휘관이 추 장관 아들 휴가와 관련해 어떤 외압도 없었다고 밝혔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조국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며 추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임찬입니다. 부부가 법정에서 증인과 피고인으로 만났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얘긴데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던 조 전 장관. 하지만 검찰 질문에는 일절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공태영 기자입니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하지만 함께 법정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늘 조 전 장관님 증인으로 나오시는 게 어떠세요? 조 전 장관은 그제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자신의 재판 때마다 검찰과 언론을 비판해온 평소 모습과 달랐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조 전 장관은 증인 선서도 하기 전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배우자이고 조 전 장관 자신도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친족 등의 유죄 판결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한 겁니다. 검사가 조 전 장관에게 사모펀드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을 300개 넘게 던졌지만 그때마다 조 전 장관은 정면만 응시하며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말하고 답변을 일절 거부했습니다. 검찰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석의 정경심 교수는 조 전 장관 쪽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은 검찰 수사 때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진술을 거부한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나와서도 진술을 거부한 걸 비판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신문이 조 전 장관을 망신 주고 폄하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증언 거부 전략이 재판부에게 유죄 심증을 줄 수 있어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박소연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병가 진실 게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어제 입을 열었죠? 네,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군복무 당시 19일 병가와 4일 연가, 총 23일간 연속 휴가를 낼 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측은 병가 영장을 문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문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좌관이 문의를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국민의힘이 공개한 녹취를 들어보시죠.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병 병가 연장이 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 그랬죠? 네. 그 보좌관 이름 기억나요? 기억납니다. 보좌관이 아니라 추 장관 아들 본인이 문의 전화를 했다면 통화 내역을 공개하면 될 듯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이 진단서 제출도 안 하고 병가를 쓴 것도 이게 외압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군도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관련 서류가 없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네. 추 장관 아들 측은 병가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떼서 군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군에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진단서 등을 공개하면 이 의혹 역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주장을 하나 더 보면은 추 장관 아들이 19일 동안 병가를
하고 무단으로 군에 복귀를 안 했는데 이거 역시도 외압으로 사후에 연기된 거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공개한 인터뷰 영상부터 들어보시죠. 지금 복귀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안 하고 있으면 뭐 안다 이러길래 그래서 이제 뭐 너무 그냥 당연하게 그냥 안다 이러길래 지금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10이라고 하길래 이제 하지만 추 장관 아들 측은 해당 날짜에 당직 사병과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 역시 추 장관 아들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건데요. 통화 내역이나 진단서를 보여주면 밝혀지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나야 나.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어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모습인데요. 네,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표와 연대협에 대한 우리 당이 자연적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보겠다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당과 연대나 통합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왜 안철수 씨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유를 느끼지가 않아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왜 자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 김 위원장의 100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수 색채를 뺐다라는 평을 받는데요. 당명도 바꾸고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정강 정책에 넣고 광주에서 무릎 사과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의원들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 자, 누구나 공과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100일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잡고 있는 목표는 뭘까요? 네, 본인이 직접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권에서는 김 위원장 대망론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내년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김종인 체제가 더 연장되느냐, 그게 이제 판가름 날 거라고 보고, 저는 이제 연장된다면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혹시 민주당이 대선 후보 파트너로 김종인 위원장이 나오기를 바라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국판 뉴딜에 정부가 총 170조 원을 투입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국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뉴딜 펀드도 조성하는데 이건 20조 원 규모입니다. 정부가 원금은 보장해 준다는데 수익률이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손실을 메꿔주겠다는 돈은 누구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건지도 생각해볼 대목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오늘 처음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친환경 산업 생태계와 스마트 의료 등을 육성하는 한국판 뉴딜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에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관심을 모은 건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형 뉴딜 펀드. 총 20조 원 규모로 정부와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7조 원, 국민연금과 민간금융사,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13조 원을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혹시 투자금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먼저 흡수해 일반 투자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고안됐습니다. 상품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저는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정부가 막는다 해도 국민 부담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누군가가 그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는데 그걸 정부가 떠안는 거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외에도 국민이 수소 충전소 확충 같은 뉴딜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뉴딜 인프라 펀드와 민간 주도의 뉴딜 펀드도 육성할 방침입니다. 조만간 개발될 뉴딜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도 출시해 투자 상품 다각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또 4차 추가 경정 예산 규모는 약 10조 원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모두 빚을 내서 마련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에 선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촉박한 시일 안에 기준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전혜정 기자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약 10조 원 규모의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추경에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과 임대료 및 대출 지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대상자 선별 기준을 놓고 막판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처럼 소득 분위로 나누는 방식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계층을 선별해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폐업위기의 PC방이나 여행사 등의 휴업 보상비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은 전액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세 차례의 추경을 통해 지출이 58조 원가량 늘어났는데 또다시 빚을 내 10조 원을 추가 투입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나라 빚이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국가 채무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해야 합니다. 당정청은 내일 긴급회의를 열어 4차 추경안 내용과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당초 오늘 저녁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하루 연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택시가 구급차를 가로막아 응급 환자가 결국 숨진 사건이 있었죠. 이 택시기사 알고 보니 비슷한 수법으로 합의금을 챙긴 것만 6차례나 됐습니다. 유족들은 얼마나 분통이 터질까요? 채널A가 그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폐암 말기 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를 택시가 가로막습니다. 이런 거 아저씨,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병원 이송은 지체됐고 결국 그날 환자는 숨졌습니다. 석 달이 다 돼가는 지금도 유족에겐 여전히 고통입니다. 어머니 얼굴 위로 그 사람 얼굴이 들어와서 거기다 응급 환자 맞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놀랬을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 괴롭고 해서 좀 술 많이 먹었어요. 택시기사 최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환자가 없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상대방 차량문에 자신의 차량이 살짝 찍히는 문콕 사고에도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아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챙긴 돈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제대로 처벌만 됐다면 어머니가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원망만 더 커집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일들이 적발이 돼서 처벌을 받았다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겠죠.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책임지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유족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구속을 앞둔 자리에서도 반성 없이 유감 표명만 했던 최 씨. 유족들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봐서 뭐 하겠냐는 생각도 들고 너무 또 화가 치밀을 것 같고 법으로 맡겨야죠. 택시기사 최 씨의 첫 재판은 내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은 우리를 거쳐서 북한까지 핥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고향이죠. 원산도 물에 잠겼습니다. 조선중앙TV도 밤샘 기상특보를 긴급 편성했습니다. 유주영 기자입니다. 가로수들은 물에 잠겼고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북한 강원도 원산 지역에만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시가 물에 잠긴 겁니다. 그래서 도로들에 지금 물이 범람해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강풍에 나무는 뿌리채 뽑힐 만큼 흔들립니다. 북한은 동해안 지역에 주민 통행 금지와 대피령을 내리며 온종일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취재기자는 무릎까지 물이 차고 바람에 우산이 날아가는 현장에서도 태풍 상황을 전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는 아찔한 모습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렇게 무서운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여기는 강원도 통천 앞바다입니다. 저 정도면 그 물결이 파도 높이가 한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정이면 정규 방송을 끝내는 조선중앙TV도 24시간 특보를 편성했고 방송 중이던 영화를 갑자기 끊고 날씨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상하는 태풍 이동 경로에 맞춰 강원도 고성부터 원산과 함흥, 김제까지 현장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생중계는 아니지만 약 30분 간격을 두고 거의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생생히 전한 겁니다. 태풍의 위력을 그대로 보여주며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선중앙TV는 특보 직후 환경 다큐멘터리를 편성해 최근의 기상 이변이 지구온난화 때문임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표심을 잡기 위해서 서둘렀을까요? 미국이 대통령 선거일인 11월 3일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건 효과가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50개주와 대도시 5곳에 보낸 서한입니다. 대선 투표일 이전인 11월 초까지 백신을 배포할 준비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의료진과 장기요양시설 직원 등이 1순위로 접종 대상입니다. CDC Director Robert Redfield saying, quote, there will be one or more vaccines available for us in November, December. 두 가지 후보 백신으로 두 차례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무료로 제공됩니다. 미국 언론들은 모더나와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들이 후보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각 주에 통지문을 보낸 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이 곧 개발된다고 자신했던 날이었습니다. We will have a safe and effective vaccine this year, and together we will crush the virus. 대선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접종 채비를 서둘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해온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미용실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선 지난 3월 이후 실내 미용실 이용이 중단됐습니다. 펠로시는 즉각 사과했지만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I take responsibility for trusting the word of a neighborhood salon. As it turns out, it was a setup.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더니 정작 마스크도 쓰지 않았다며 정신 나간 펠로시를 하원에서 내쫓겠다고 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캔디를 건네면서 독이 없다고 안심을 시켰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 쪽 대변인한테 윙크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2년 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일화가 공개됐습니다. 자, 100% 사실일지는 회고록을 낸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만이 알겠죠. 정한희 기자입니다. 23개월 동안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 생활을 했던 세라 샌더스 전 대변인. Thank you so much, Mr. President. It's truly an honor. 다음 주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일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일화도 담겼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민트 캔디를 건네면서 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 먼저 캔디를 입에 넣고 가장되게 입김을 내뱉었던 겁니다. 김 위원장은 마지못해 캔디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여자 축구를 비롯해 스포츠에 대해 나누는 얘기를 받아 적던 샌더스 전 대변인이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목격한 장면도 책에 담았습니다. 자신과 눈이 마주친 김 위원장이 마치 윙크를 하는 것처럼 보여 매우 놀랐다는 내용입니다. 회담 뒤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에서 당시 상황을 전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당신에게 완전 반했다며 북한으로 가라는 농담을 건넸다는 뒷얘기도 회고록에 적혔습니다. 샌더스 전 대변인은 2022년 아칸소 주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I don't know, Phil and folks, if we can get her to run for the governor of Arkansas, I think she'll do very well. 샌더스 전 대변인의 부친도 아칸소주에서 주지사를 역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형 김정남은 공항에서 VX라는 독극물 테러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죠. 이보다 최대 8배 강력한 독극물이 혼수 상태에 빠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적,
몸에서 나왔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나발리가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탑승 전 공항 카페에서 홍차 한 잔을 마신 게 전부였다는 점에서 독살설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첫 치료를 맡은 러시아 의사는 공식 부인했습니다. Окончательно были исключены диагноз отравления на основании химико-токсик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ртизы. 그러자 가족들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독일로 이송됐습니다. 열흘이 지난 지금도 나발리는 혼수 상태인데 독일 정부는 그의 몸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가 발견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Eine toxikologische Untersuchung anhand von Proben von Herrn Nawalny durchgeführt. Wurde der zweifelsfreie Nachweis eines chemischen Nervenkampfstoffes der Novichok-Gruppe. 냉전 시대 옛 소련에서 개발된 노비촉은 짧게만 노출돼도 심정지를 일으키는데 심장마비 사망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These Novichoks came from the Russian chemical warfare program. Although in 2017 the Russians declared they'd got rid of all their chemical weapons. 노비촉의 독성은 3년 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두 여성에 의해 독살됐을 때 사용된 VX보다 최대 8배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는 즉각 러시아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Das Verbrechen an Alexei Nawalny richtet sich gegen die Grundwerte und Grundrechte, für die wir eintreten. Die Welt wird auf Antworten warten.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독일의 발표는 메가폰 외교에 불과하다며 독살 시도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요, 비행기를 탔다가 하늘을 나는 아이언맨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영문일까요? 실리콘밸리 윤수민 특파원입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뿜어내는 추진 장치로 하늘을 나는 아이언맨. 실제 비행 중 아이언맨을 봤다는 조종사가 급히 관제소에 알립니다. Tower, American 1997. We just passed a guy in a jetpack, 300 yards or so, about our altitude. 주로 우주 비행사가 무중력 상태에서 이동할 때 썼던 제트팩은 가스나 물을 뿜어 추진력을 얻는 비행 장치입니다. 지난달 31일 이후 LA 국제공항 인근에서 제트팩을 메고 비행하는 남성을 봤다는 신고가 미항공청에 2차례나 접수됐습니다. 최근 제트팩 개발사들은 사용 장소와 고도에 따라 다양하게 비행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트팩을 착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비행 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트팩의 현재 가격은 우리 돈 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flight dynamics are really improving, really becoming so intuitive now. When I fly, I really don't have any conscious thought about what I'm doing with my arms. 그러나 제트팩 비행이 항로에 접근할 경우 승객 수백 명을 태운 여객기가 추락하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비행 항로 침범 혐의로 제트팩을 맨 사람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프로야구 LG의 라모스가 구단 역사상 한 시즌 최다 홈런에 도전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치면 1999년 이병규의 기록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오늘 그 기록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욱 기자 전해주시죠. 네, 라모스는 그제 SK와의 경기에서 30호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LG에서 30개의 홈런은 21년 만에 나온 기록입니다. 리그에서 가장 넓은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고 있기에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요. 여기에 LG 팬들을 설레게 하는 소식, 라모스에게는 아직 46경기가 더 남아있다는 겁니다. 라모스는 8월에만 홈런 10개를 터뜨리며 어느새 30홈런 고지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LG에서 30홈런을 친 선수는 1999년 이병규가 유일한데요. 이제 한 개만 더 치면 LG 역대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을 세우게 되고 앞으로 치는 홈런 하나하나가 모두 새 역사가 됩니다. It is always fun to be involved in stuff like that. It is awesome.
I'm blessed enough to have the opportunity. Came here to win a championship. Really my main focus. 팬들은 라모스가 LG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던 리그 홈런왕이 되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남은 경기에서 최대한 많이 홈런을 쳐서 라모스가 꼭 홈런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모스 화이팅! 경기는 NC가 4대1로 앞서 있습니다. 라모스는 타석에 2번 들어섰는데요. 아직 홈런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과연 홈런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라모스의 남은 타석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잠실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그림 같은 하늘이 펼쳐진 날이었습니다. 이 태풍의 여파로 내일 아침까지는 많은 지역에서 강한 바람이 이어지니까요. 밤사이 날아간 물건은 없는지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사리 기간이 찾아오면서 내일까지는 동해안에 폭풍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안가에서는 파도가 넘어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에 5mm의 비가 지나겠고요. 오전부터는 전국이 화창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7도, 대전 29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낮아서 쾌적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낮의 더운 기운은 사라지고 가을로 점점 더 접어들겠습니다. 이 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향해서 북상할 걸로 예상되면서 일요일부터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진로나 강도가 유동적입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태풍 정보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